저는 대학생들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무섭대요. 완벽하지 않은 게 무섭대요. 혼자 초라한 것이 무섭대요. 서울대생이요? 예, 서울대생들이 혼자 초라한 것 같대요. 내가 잘 사는 걸까? 불안하대요. 자, 이런 마음을 아이들이, 학생들이 얘기할 때 전 너무 부끄러워요. 저도 똑같거든요. 너만 못하는 건 아니라 태반이 못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쉽나요? 나 혼자 세상하고 버티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불러볼게요. 저는 항상 좀 뭔가 시를 생물처럼 경험하는 시인의 딸이었기 때문에 내가 시를 배우면서도 얘가 내 마음을 좀 채워주면 좋겠거니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별도로 한 명 한 명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유명하지 않은 시인도 유명한 시인도 그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았던 시들을 좀 찾아서 소개하려고 하는 거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10년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5년 차 때 그만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아일보에서 원고료를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서 7년 차 때도 또 한 번 그만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10년을 채웠는데 10년이 이제 올 7월이었어요. 근데 책을 낸 거죠. 근데 이 책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평론을 쓰면서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면서 썼었어요. 그래서 내용 읽어보시면 무슨 이게 울 내용이야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그 울면서 쓰고 나면 그렇게 깨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읽고 쓰는 거를 누군가가 시켜서 나를 채찍질해서 자 원고료 16만 원 줄 테니까 빨리 써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기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아일보의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보시고 써보시고 뭔가 해보십시오 라는 마음을 좀 드리고 싶어서 모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강의 오신 분들의 특징은 첫 번째 잘 살고 싶어 해요. 내 삶이 어디에 와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삶을 가꾸면서 여러분도 이런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후회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는 후회하지 않겠어 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쭉 살았어요. 그래서 공부도 했고 연애도 치열하게 했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공통점이 있으면 그거일 거예요. 후회하지 않겠어. 왜? 이번 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살다 보면은 저 여자는 뭐 서울대 나왔대, 뭐 서울대에서 공부했고 서울대에서 뭐 결혼식도 했대, 막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도 불행한 사람은 불행하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고 망할 사람은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 사실 다 똑같거든요. 자, 이게 이제 유퀴즈에 나왔던 거예요. 이제 유퀴즈에서 이렇게 환하게 웃었죠. 행복해 보이잖아요. 저거는 PD님이 더더더더더 웃으라고. 이제 입꼬리가 들 올라가면은요, 감독님이 이렇게 카메라 오시 옆에서 더더더더 하세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뭐 후 부는 것도 아니고 더더더 하셔. 나중에 입꼬리가 발발발 떨려요. 그래서 이렇게 웃고 있는 때가 사실 우리는 영상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이런 류의 표정들을 저 사람은 찬란하게 사는가 보다. 찬란한 개뿔이에요. 자, 이러고 살아요. 애가 지금 여기서 촛불 보려고 기다렸는데 엄마 얼굴 뛰어들었어요. 이 여자 누구예요? 불쌍한 여자예요. 일상은 다 똑같아요. 옷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는 분이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자, 이 여자와 이 여자의 간극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364일이고요. 이것은 그날 하루뿐이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웃고 나서 집에 갔더니 저 자켓 백화점에서 진짜 돈 많이 주고 저거 찍는다고 산 거거든요. 뒤에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저 때 진통제 이렇게 하루 8알을 먹으면서 진통제를 버티던 때였어요. 일주일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제가 난소를 뗐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이제 뭐 비자발적 폐경이 됐던 거예요. 아픈데도 참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같이 살지 마세요. 이렇게 보여주기 수식처럼 자본주의적 미소에 속지 마시고 이런 삶이야. 이게 삶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저럴 때 내 마음을 차곡차곡 채워준 것은
저런 미소나 예쁜 비싼 자켓이 아니고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저는 대학생들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무섭대요. 완벽하지 않은 게 무섭대요. 손을 잘 못 들어요, 요즘 애들은. 완벽한 답을 못 들까 봐. 혼자 초라한 것이 무섭대요. 서울대생이요? 예, 서울대생들이 혼자 초라한 것 같대요. 내가 잘 사는 걸까? 불안하대요. 그렇게 예쁜 20살 애들이. 자, 이런 마음을 아이들이, 학생들이 얘기할 때 전 너무 부끄러워요. 저도 똑같거든요. 제가 멋있게 살고 안 불안하고 안 초라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야, 이렇게 살면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막 애들이 선생님 저 불안해. 그럼 너도 불안해? 나도 불안해. 막 약간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더 단단한 어른이 되고 싶다. 저 맑고 투명한 20살짜리들이 이렇게 나만 보고 있는데 좀 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집에도 저는 이제 고등학생 아이와 초등학생 아이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위해서도 좀 더 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더 하라고 해요. 자꾸 뭘 더 하라고 그래요. 심지어 네가 공부해봐. 네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아봐. 네가 이해해봐. 뭘 해봐. 자꾸 뭘 더 하라고 그래요.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자, 똑같은 평등사회에서 태어났으니까 저 탑 위에 올라가는 마지막 탑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는 누구나 주어진 기회야. 기회를 못 잡은 건 네 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만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서 무지하게 열심히 살아봤어요. 3배, 4배로. 정말 어디 가서 이렇게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갖고 밥은 무조건 비벼 먹고 교수가 돼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방광염을 달고 살았어요. 왜? 화장실 가기 전에 한 장만 더 쓰고 가야지. 한 장만 더 쓰고 가야지. 이렇게 살아봤거든요. 왜? 더 하라니까. 가능하다고 하니까. 너만 못하는 거라고 하니까. 막 논문 막 1년에 막 100편씩 내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했거든요.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몸이 부서져요. 그리고 마음이 부서집니다. 저는 오만했던 거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보노보 같은 그런 우리 똑같이 유기체잖아요. 우린 살아있는 생명체랐잖아요. 우린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안 하려고 해요. 가능하지 않은 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20살 애들한테도. 너만 못하는 건 아니라 태반이 못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비교, 그 다음에 채점, 평가의 사회에서 아닌데요? 나는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나요? 나 혼자 세상하고 버티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불러볼게요. 소중하니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혼자 불러보는 게 서재예요. 제 서재는 아닙니다. 이미지 도용한 거예요. 자, 물론 제 서재는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제일 잘생긴 시인이에요. 여기에 저희 아버지가 안 계셔서 안타깝네요. 제일 잘생긴 시인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어린 왕자예요. 그 다음에 헤르만 헤세고요. 저 나이 들어서까지 저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책을 읽는 한 노인. 읽고 쓰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저 엄마 아빠 약혼 사진. 그리고 이제 역시 또 동일한 여자가 등장을 했습니다만, 자 보세요. 얼굴이 누렇게 떴다는 게 킬포예요. 맨날 아파 진통제 먹고 위험약 달고 다니는 그 아줌마가 애는 또 저렇게 목마태고 저 상태로 롯데월드까지 가갖고 이제 4시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왜냐 지금 후회하고 싶지 않으니까 난 최선을 다했었거든요. 그래서 목마를 태워준 거예요.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이 나의 소중한 이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문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돌아가셨죠. 우리는 이제 어른들을 한둘씩 읽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저분은 무슨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같은 분이었어요. 이렇게 막 몇백 명이 있어도요, 나오면 눈빛으로 압살을 해버리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던 분이에요. 덩치도 굉장히 좋으셨고 눈빛이 형형한다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시를 썼네요. 원래 시인은 아니세요. 근데 이런 시를 썼어요.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아는 가장 초인적인 인간, 가장 똑똑한 인간, 가장 강한 인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정말 위대한 인간이었거든요.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 괜찮니? 라고 말을 걸어도 금세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노엽고 외로운 때가 있을 겁니다. 저분한테 눈물은 정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연필 한 자루를 잘 깎아 글을 씁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시라고 얘기를 못하는데 굉장히 진정성 있는 시예요. 솔직한 시예요. 사소한 것들, 손톱, 흉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을 쓸 때가 있을 겁니다. 왜?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순간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반드시 있었어요. 이런 순간을 이거를 난 저거를 이해하겠어. 말은 못해 저거를 저 심정을 난 정확히 이해하겠어. 이러지 않은 분은 여기에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어둠은 세상이 아니라 마음에 내리더라고요. 지금 바깥은 깜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깜깜하지 않아요. 어느 때 밖이 찬란하게 밝아요. 그런데 그 밝음을 걸어간 내 마음이 어둠일 때가 있어요. 진짜 어둠은 마음속에 내립니다. 그럴 때는 등불을 켜세요. 마음 중에서 가장 힘든 건 너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지옥일 때,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 분해, 억울해, 막 속이 상해 죽겠어.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막 이렇게 쳐요. 막 가슴을 쳐. 너무 속이 상하고 분하고 막 그래서 쳐요. 그럴 때는 너무 속이 상했는데 이 사람 시를 보고 나서 알았어요. 이 사람 시가 등불이 되더라고요. 나의 소가 나를 찾아왔구나. 자, 읽어볼게요. 소꿈이라는 시인데 일부만 시를 가져와서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원래 시는 다 갖고 와야 되는데 좀 길었어요. 소가 나를 찾아온 밤엔 마음이 들썩여 잠을 잘 수가 없대요. 뿔에 치꽃이며 참나리 원추리까지 꽂은 소가 나를 찾아올 땐 자기 나무처럼 이파리를 오므리고 원래는 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대. 호박꽃처럼 꽃문을 닫고 잘 수가 없대. 그냥 밤새 소를 만나야만 해. 소가 제 집 찾아온 밤엔, 그 밤은 어떤 밤인가요? 죽은 어머니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까지 모시고 왔어요. 진짜 소가 아닙니다. 소가 나를 찾아온 밤엔 마음이 호랑나비 가득 얹은 산초나무같이 흔들려서 잘 수가 없대요. 여러분 괴로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 거예요. 젊어서는 설레임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수도 있고요.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룰 수도 있고, 물론 갱년기 호르몬 때문에 그냥 잠을 못 이루는 날도 있어요. 그런 밤에는 소가 나를 찾아왔다 라고 생각하시고 소를 접대를 해주세요. 이 다음 얘기는 소죽 써갖고 그 소한테 먹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시를 읽으면 어둠에 등불이 켜지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은 등불이 되더라고요. 책을 펴고 어두운 마음에 등불을 켜세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하루를 천국의 삶으로 알고 살거라. 제가 티슈 나눠드렸죠, 그죠? 자, 이거는요, 본인이 사실은 그렇게 천국의 삶으로 못 살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본인이 난 날마다 행복해, 막 행복해, 이런 사람들은 저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저도 저 얘기가 너무 짠한 게 저게 쉽지가 않은 걸 아니까. 자, 이것도 언젠가는 등불이 돼요. 어떤 말은 기운이 돼요. 책을 펴고 가엾은 마음에 힘을 주세요. 저는 너무 힘들면요, 예를 들어 지금 방학이에요. 저 딸내미하고 한바탕 하고 왔습니다. 2시에 학원인데 2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참아야지. 저는 누구를 가장 저는 되고 싶은 사람이, 저는 법륜 스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갖고 걔하고 한바탕 하고 왔는데, 그럴 때 이제 얘하고 더 대거리를 하다가는 안 되겠다, 서로 상처를 입히겠다 할 때는 저는 도피를 합니다. 어디로? 소설책이나 시집으로 도피를 해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 김수영 시인이에요. 근데 김수영 시인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그 사정이 있어요. 이분이 이 당시에 양계장을 하셨어요. 낮에는 병아리 키우셨고요. 병아리 주려고 채소밭도 하셨고요. 밤에 시를 쓰신 거예요. 주경야도 가시느라 지금
잠을 못 주무셔서 지금 힘드신 상황이에요. 사진 보면 대부분 이래요. 자, 그래서 그 양계장 주인인데 이분 이걸 보세요. 기운을 주라. 저는 그 얘기, 저 얘기를 들으니까 바람이, 어디서 강바람이 슉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강바람은 소리도 곱다.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달리아가 움직이지 않게.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바람이 너를 마시기 전에. 이게 본인이 기운이 안 나서 쓴 시예요. 내가 막 천하장사 힘이 좋구나 막 이러고 있으면 기운을 주라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본인이 지금 기력이 없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채소밭가에서 저런 시가 나왔던 거예요. 자, 기운을 찾으러 시 속으로 떠나세요. 저런 우리는 읽고 쓰지 않을 수가 없네요. 기꺼이 도망가겠습니다. 그때 BGM으로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노래를 쫙 틀어놓고 도망가세요. 이거는 손자께서도 말씀하신 아주 좋은 그 주랭랑이라고, 이제 도망가는 것은 계책 중에 36번째 계책으로 나오는 겁니다. 도망가세요. 책 속으로. 나는 나를 살리는 독서가 필요합니다. 공부로서 업으로서 하는 데는 나의 이 영혼의 굶기를 채워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공부로 논문 쓰려고 읽는 책이 따로 있고 그냥 나를 위해서 읽는 책이 따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읽는 건 이건 그냥 제 거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제 핸드폰 메모장 그냥 스샷 떠온 거예요. 이런 거를 쭉 써놔요. 왜냐? 어느 책은요 제가 밑줄도 그어놨는데 몇 년을 읽어보면 어머 이런 책을 내가 읽었어?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써놔요. 문장도 모아놓습니다. 문장이라고 제가 이제 검색어를 치면 제 메모장에 쓰면 이런 게 떠요. 읽었던 것들을 쭉쭉 써놓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거기 마이크 버튼 누르고 마이크에다가 낭독을 하면 제가 입력이 차르륵 돼요. 그러면은 카페에서 책 보면서 나는 그때 거기서 이러고 있는 여자 이상한 여자다 그러면 남이 낼 거예요. 그게 괜찮아요. 빨리 입력이 되고 그리고 내가 좀 길게 입력하고 싶은데 손가락이 아프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말로 하면 다 옮겨줍니다. 후루룩 모아서 보면 시험 보기 전에 핵심 정리를 요약을 쫙 공책 보면 뭔가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거 모았다. 나는 이런 거 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봐. 자꾸 이런 거를 확인하게 되는 나약한 영혼이어서 이걸 확인합니다. 자, 그 중에서 좋았던 것들을 뽑을게요. 오르한 파묵은 저는 저 사람이 쓴 소설도 좋지만 노벨문학상 수상소감이 너무 좋았어요. 그 글이 아버지의 여행 가방이에요. 아버지가 여행 가방에 늘 소설 원고를 쓰고 갖고 다녔는데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전통적으로 상업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사업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는 사실 소설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자기가 이어받아서 아버지 못됐던 소설가가 됐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너무 부러워했대요. 근데 아버지는 이거를 완전히 인정했고 완전히 인정하지 못했고 본인은 이걸 완전히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글쓰기와 독서는 다른 세계의 생소함과 신기하고 멋진 것들에서 위안을 찾는 일입니다. 위안을 찾는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보셨는데 지금은 갔다 오셨는데 세계 무슨 기행이라고 여행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한테 하는 거. 그거를 그렇게 보시면서 어머 저긴 저런 사람들이 어머 나도 폭포 봤다. 나도 나이아가라 봤다.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다른 세계의 생소하고 신기하고 멋진 것들을 시골 마을에 있는 할머니가 왜 보고 싶었느냐. 그게 여기가 아니니까, 현실이 아니니까 먼 거기에서 위안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본인은 본인의 그 마음의 원인을 몰랐을 수 있는데 오르한 파묵이 써놨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때가 있어요. 거기서 위안을 찾고 싶어. 저는 저 말을 제가 써놨지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각자의 세계를 각자의 언어로 살아내고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저항 같은 거예요. 세상은요, 너는 평균 키에서 얼마나 더 올라가 있니?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 키는 165cm야. 너는 큰 키니 작은 키니? 이런
평가와 기준과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너는 중산층이니 아니니? 너는 지금 어디 상위 몇 프로니 아니니? 물어봐요. 그런데 거기에만 맞춰 살면요, 사람이 나중에 그냥 탈탈탈 털려버려요. 각자의 언어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가르쳐 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거를 응원해 주는 곳이 없어요. 그거를 알려주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각자 서로 다른 문장을 적으시면 나는 그게 각자의 세계를 만드는 각자의 언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희연 시인의 시 중에서 일부를 갖고 왔어요. 아, 나도 이런데 라는 생각을 너무 깊게 했거든요. 밤마다 책장을 펼쳐 버려진 행성으로 갔대요. 저긴 나쁜 곳이 아니에요. 버려져 있어서 나만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나의 히든 플레이스입니다. 나에게 2개의 시간이 생긴 것이다. 저 47이거든요. 47 아줌마가 막 애들 막 설거지하고 밥하고 막 한쪽 발로는 막 걸레를 밀어가면서 한쪽은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제주넘기를 하고 있지만 나한테는 책 읽는 시간이 있어요. 책 읽는 나비네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2개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책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책이어서 좋았어요. 여러분, 사주를 볼 때도요, 내 사주만 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사주 갖고 와서 같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관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미운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고 원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주 복잡 미묘한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쓰시면서 나는 그 아버지가 살라고 하는 삶, 엄마가 살라고 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걸 따라왔다. 이거 굉장한 용기예요. 저는 아주 오래 못했습니다. 저 서울대 간 건 아버지가 거기 학교 들어가면 좋아라고 계속 이제 저한테 주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따라간 거지 내 목소리를 따라한 건 아니었거든요. 다른 목소리가 있다. 이거를 발견하고 이거를 계속 들으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인생에서 중요한 겁니다. 저분은 그걸 아셨어요. 이산화라고 하는 시인의 쓴 나에게 묻는다라는 시의 일부예요. 이분은 오랫동안 감옥에 계셨어요. 조금 신념의 문제로 이제 감옥에 오래 계셨던 분인데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셔갖고 이제 시집을 내셨는데 고생 하다가 뭔가 그 안에서는 시를 많이 못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갖고서는 빵 터뜨리는 시집이 이 시집입니다. 꽃이 어떻게 생겼더냐. 이 세상에 똑같은 꽃은 하나도 없다. 이게 이 사람의 일생이나 신념을 대변하는 말 같아요. 꽃이 모두 아름답더냐. 이 세상에 아프지 않은 꽃은 하나도 없다. 꽃이 언제 피고 지더냐. 이 세상의 꽃들은 모두 언제나 최초로 피고 최후로 진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꽃은 저는 나로 읽어요. 나로. 여러분들은 각자 본인 이름을 넣어서 읽으세요. 나는 최초로 피었고 최후로 지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나는 왜 소중하지? 나는 왜 소중하다고 말해야 될까? 왜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 맞아 이랬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지니아 울프입니다. 자기만의 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구절을 뽑는데 제가 밑줄 그었던 구절은 이거예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저 말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느라 항상 서두르는 사람이었는데 서두르지 않아도 된대. 내가 말할 때는 남편이 말할 때는 귓등으로도 안 들려요. 근데 버지니아 울프가 말했다니까 왠지 저는 지적인 허영심이 있어갖고 그래 울프가 말했다니까 그래 조금 근거가 있어 보이네 이런 거죠. 이거 나빠요? 이거 좋아요. 반짝일 필요도 없대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된대요. 저 말이 너무너무 위안이 되는데 저거를 회사원들 앞에서 한번 강연을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지만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장님이 싫어도 부장님 너무 재밌어요. 막 이렇게 과장님과 같이 밥 먹기 싫어도 과장님 이번에 닭볶음탕 먹으러 가실까요? 이렇게 해야 되고 늘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옷걸이에 마스크가 하나씩 걸려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학부모들 만나러 갈 때는 학부형 마스크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만나러 갈 때는 또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씩씩한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일하러 갈 때는 또 프로페셔널하지 하고서 그런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쫄리지 않으려고 이런 마스크를 쓰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스크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제는 사회화되면 경험적으로 잘 써요. 그 마스크들을 잘 쓰고 잘 벗어요. 근데 가끔 헷갈려요. 나 이 마스크를 벗은 진짜 나는 어디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은 자기만 알 것 같거든요. 저는 24시간 중에 대부분은 남의 얼굴, 마스크를 쓴 얼굴을 사는데 진짜 혼자서 앉아서 막 뭔가를 쓰고 뭔가를 기록하고 할 때는 내 얼굴을 내가 찾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 김진영 씨는 철학자세요. 철학자신데 이분은 재야 철학자셨어요. 다시 말해서 대학에서 나 교수다 이렇게 막 직감 박아서 나 막 철학한다 이렇게 해갖고서는 봉급을 주기적으로 받는 분이 아니고 그냥 재야해서 본인이 원하는 철학 공부하고 싶은 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암에 걸리셨어요. 마지막에 남긴 책이 아침의 피아노입니다. 왜 아침에 피아노냐면 아침에 커피 한 잔 내려놓고 피아노 음악을 듣는 것이 본인의 루틴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병원에 오래 입원해 보신 분들 아시죠? 병원에 가면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일상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했던 것들이 이제 할 수 없어졌고요. 나가야지, 나도 나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분이 중환자실 가면 펜을 다 뺏기겠죠. 왜냐면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 직전까지 배를 움켜쥐고, 암은 아프잖아요. 암은 고통이 좀 심하잖아요. 배를 움켜쥐고 썼던 구절이에요. 뒤로 갈수록 글이 짧아집니다. 그걸 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분이 마지막에 남겼던 것은 삶은 향연이다. 향연이다. 향연은 잔치 같은 거잖아요. 너는 초대받은 손님이다. 귀한 손님답게 우아하게 살아가라. 사람이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거짓말을 못해요. 시인들은 언제 멋있는 책을 못하느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순간에는 긴 시도 못 씁니다. 긴 시도 못 쓰고 멋있는 책 뭔가 할 틈이 없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마지막 유고 시집이라고 나오는 그런 시집에서는 거짓말이 끼어들 그런 시간의 여지가 없어요. 멋있는 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분이 남긴 이 메시지가 본인이 최후의 전장에서 찾아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저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아하게 살아가려고 욕도 좀 덜하고 사람도 좀 덜 미워하고 우아하게. 빈센트 반 고흐의 영혼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 사람이 쓴 출간하고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냥 반 고흐는 정말로 자기 그림이 이렇게 비싸게 팔릴 거를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태호라고 하는 동생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 저는 태호가 참 불쌍한데 태호한테 맨날 전화해서 나 힘들어, 형아 힘들어, 근데 너한테 미안해, 그렇지만 10불만 막 옛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고흐가 보냈던 편지들을 모아놓은 거죠. 이거를 이제 저희 그 선생님께서 본인 에세이에 쓰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건너 알게 됐는데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늙어서 평화롭게 죽는다는 건 별까지 걸어간다는 것이지.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평화롭게 못 죽었어요. 별까지 못 걸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별까지 걸어가보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확 그냥 승질 나서 확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살다 보면 확 막 이런 생각이. 그럴 때 이걸 생각해요. 별까지 한번 걸어가 보자. 어떤 길인지. 그리고 샤갈은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JPG 파일을 믿으시면 안 돼요. 색감이 아주 직접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근데 거기에 마르크 샤갈이 썼던 책 중에서 구절이에요. 구절. 모든 생명이 결국 끝을 향해 나아간다면, 이거를 불어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우리는 그 끝을 맞이하기 전 사랑과 희망의 색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한다. 와, 그림을 이렇게 그린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따라가고 싶잖아요. 저는 글 속에서 항상 나의 동지나 나의 어른이나 나의 선생님이나 내가 따라갈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아요. 저 말이
훅 들어오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마음의 씨앗이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룰루 밀러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많이 읽으셨죠? 많이 읽으셨는데 저는 이 많은 구절을 밑줄 줬지만 마지막 남긴 건 이거예요. 저는 성장기가 끝났고 이제 성장판 다 다쳤지만 내모레 50이 되지만 아직도 성장하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저는 자라고 싶어요. 마음이 성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막 누군가가 막 잘한다고 할 때도 차분해지는 게 좋고, 누군가 나를 막 비난해도 차분해지는 게 좋아요. 내가 내 말을 믿어야 되는데 나는 늘 그거에 실패해요.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은 건 저거를 조금씩 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기꺼이 노하하고 바꿀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책 너무 좋았어요. 이 책 너무 좋았어요. 이거 보고 나서 저는 그 뒤에 작가 후기를 꼭 보세요. 카페에서 자료 읽다가 엉엉 울면서 뛰쳐나와서 한참 걸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찐이에요. 글 써본 사람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안 나오고 카페에서 그냥 울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나오셔서 걸으셨더라고요. 성격이 나보다 좀 샤이한 분이에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는 말자. 너무 마음이 아프면 외면하고 싶어지거든. 여러분 중에 이런 장면이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어렸을 때 어떤 장면이 너무 아팠어. 청춘에 그 사람한테 헤어진 게 너무 아팠어. 그런 부분들이 꼭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제 건졌어요. 왜? 외면 안 하려고. 직시하려면 너무 마음 아파하면 안 된대요. 선생님 저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메일을 종종 받아요. 학생들한테. 그 학생들은 너무 착해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잘 못해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내내 자기가 착한 아들로 착한 딸로 살아왔는데 걱정 끼치는 거를 견뎌하지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걱정해도 되는 인간이라 생각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가슴이 난 덜컥 내려앉거든요. 밤새 그 아이 걱정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한 명한테 이거를 보냈었어요. 보내고서 뭐 했냐면 다음 주에 선생님 이걸 갖고 칼럼을 쓸 거야. 너 읽으라고. 너 하나를 위해서 칼럼을 써서 몇 월 며칠에 신문에 올라갈 거야. 약속해. 그때까지 산다고. 그래서 걔가 이 시를 읽고 좀 나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냈던 거예요. 어떤 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더라. 비수아라 심보르스카라고 노벨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이분 이름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거의 없어야 맞는데 왜 손을 드실까? 자, 내려보세요. 없어야 내가 저 잘난 척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역시 이제 저희 아버지 강권에 의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32,000원을 주고 샀어야 됐던 그런 시인입니다. 너무 웃겼던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한강 소설가가 노벨문학상을 받는다고 이제 딱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제일 실망한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제일 실망한 사람. 저희 어머니. 아이고, 네 아버지가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 꿈도 크시네. 근데 이제 찐으로 사랑했다는 사랑서 아버지는 좋겠다 저렇게 응원하는, 그래서 막 그 투표를 아마 했으면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찍었을 거예요. 근데 노벨문학상은요, 원래 그 아름답고 부드럽고 살랑거리는 거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노벨문학상은 민족이 흘린 피값에 대한 인류의 보상이에요. 우리가 널 기억하고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민족이 흘린 피를 전 인류가 함께 기억할게. 이건 애도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인이 노벨문학상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시인이 받았어요.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났어요. 맞는 말이죠. 아무런 훈련 없이 죽어요. 우리는 게임의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아바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이 저녁은 단 한 번밖에 안 와요.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요.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요.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어요. 그러니까 흘겨보지 말고 예쁘게 보고. 자, 저는 지적 허용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그렇대잖아요. 그 말을 믿기로 합니다. 두 번의 똑같은 저녁은 없어요. 우리의 저녁도 오늘 한 번이에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3 딸이 있는데 고3이에요? 딸이? 고2. 힘드시겠습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응. 그래도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아서 너 열심히 서울대 나와봐야 취업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잘 안 들어먹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떤 메시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열심히 안 살 거고요. 잘 살 거예요. 열심히는 안 살 건데 잘 살 거거든요. 전제가 뭐가 깔리냐면요. 나는 생명체다. 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시간과 물리력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란 말이죠. 근데 열심히 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빚쟁이가 됩니다. 오늘의 나미네가 다음 달에 미네, 그 다음에 미네, 그 다음에 미네까지 싹 다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왜? 나한테 가진 자산은 나밖에 없거든요. 미네야 좀만 참어. 다음 달에 좀 쉴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다음에 가면 또 부채 상환이 안 돼요. 이렇게 돼서 계속 카드 돌려막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파산을 하게 되겠죠. 불량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살고 싶어서 너무 열심히는 안 살려고 해요.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를 해갖고 미래의 돈까지 싹 다 끌어쓰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 성적으로 인해서 너에 대한 평가가 좌지우지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배에다 힘을 빡 주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걸 믿으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남편하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MOU를 맺었어요. 뭐냐? 남편 툭 치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무조건 나오더라고. 무조건 뭔가를 누르면 여기 점이 있거든요. 점을 누르면 자다가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밥 먹다가도 막 이렇게 생선 가시버려. 누르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 얘기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아빠가 그 단추가 되어주시면 걔는 말해줘야 돼요. 왜? 교실에 가면 또 다른 평가를 받게 되고요. 사회가 그 아이를 재단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얘기를 계속 해주세요. 무슨 일 있어도 넌 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아빠는 믿어. 그리고 아버지 오래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줬는지 모를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을 하셨는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고요. 이 시간이 여러분 개인한테도 되게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제가 오늘 밤 내내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